이낙연 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유감이라며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강조했는데 윤 총장은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임지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좌천성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따져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해 첫날에도 지역 인사들에게 윤건영 전 실장을 소개하는 오찬을 했고 박 장관 측이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가 중도보수 세력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형준 통추위원장에게 구상을 들어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We suffered no casualties. All of our soldiers are safe and only minimal damage was sustained at our military bases.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며 이란과의 협상의 문도 열어뒀음을 드러냈고 이란도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수요일 밤에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어젯밤 단행된 검찰 인사가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이렇게 충격이 큰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의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에서는 사화에 가까운 검찰 숙청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사태의 핵심은 윤석열 총장의 항명에 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고 이낙연 총리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며 징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총장실 안에 완전히 고립된 윤석열 총장의 거취로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 상황을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건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례적으로 이 총리가 추 장관과 통화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퇴임과 함께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 총리가 검찰 인사 논란에 직접 뛰어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한 겁니다. 민주당도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항명을 한 것이라며 중대한 공직기강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총장이 명령을 거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청와대도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윤 총장을 불신임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떠나는 검찰 간부들에게 업무 인수인계와 새로 맡은 소임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사표를 내지 말라는 다독임의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인지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도 평소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떠나는 대검 간부들에게도 가서 잘하라는 등 가벼운 덕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총장은 어제 대검 간부들과의 저녁 자리에서도 나도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모두 맡은 곳에서 각자 역할을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인사 대상자인 대검 간부들도 인수인계 채비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대검 간부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수사 지휘 라인의 좌천성 인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표를 내는 등 집단 반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간부들은 한때 사표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마음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좌천되더라도 후위를 도모하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SNS에
검찰 인사를 보면서 해외 토픽을 읽는 듯한 기분이었다며 개도국이나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개탄했습니다. 윤 총장은 내일 오후 떠나보내는 참모들의 전출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한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해서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폐지를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의당도 검찰 장악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인사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에서 검찰 대학살, 검찰 인사 폭거 등의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이 현 정권이 연루된 중대 범죄 수사 검사들을 대거 자천시켰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입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 탄핵받아야 마땅합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가 반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진보 농객인 진중권 전 교수 역시 추 장관을 겨냥해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도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이 부조리극은 문재인 대통령의 창작물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친문 비리를 최대한 파헤쳐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제 수사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도 관심사가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 실무자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으며 정권 관련 수사 마무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있는 만큼 후속 인사의 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수사는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검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설마가 현실로 바뀌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청 안팎의 불만도 감지됩니다. 아무리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지만 수사 중인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는 것은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해 일종의 신호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수사가 달라질 것 없다는 기류 또한 존재합니다. 실제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1월 이 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된 배경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 간부급 인사의 시기와 폭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통상 고위 간부 인사를 하고 나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에 부장검사를 포함한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장검사 인사가 지난해 8월에 있었습니다. 검찰 인사 규정에 따르면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채우려면 7개월은 더 필요합니다. 다만 조직 개편 등이 있다면 예외를 허용합니다. 법무부는 조직 개편을 내세워 중간 간부 교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중인 안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4개 부서를 2개 부서로 줄이는 방안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 자연스럽게 부장검사급이 연쇄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 2차장,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를 파헤쳤던 송경호 3차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다음 달 3일에는 평검사 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중간 간부 인사 시기는 설 연휴 전후가 유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죠.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의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추미애 장관 스스로는 아주 균형 잡힌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좌천성 인사가 난 세 사람이요. 조국 일가 수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 모두 현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직책을 맡은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 자, 특히 추 장관 본인 역시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한국당에 고발을 당한 상태죠. 형법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경우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이 좌천성 인사를 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장관이 인사 조치를 한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 추 장관이요, 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검찰 인사위원회도 열어서 한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무부와 여권 역시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추미애 장관 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 이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추 장관은요,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시 팀장을 수사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 이 정부의 의도성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요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를 인사 조치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추 장관 스스로가 과거에 그렇게 얘기한 바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인사가 수요일 밤에 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과거 미국에서 토요일에 대학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이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죠. 이 자신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를 해고할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닉슨 전 대통령은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대통령직을 내려놨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이 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이해입니다. 자,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특검을 해임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었습니다. 자, 이번 추 장관의 인사 강행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정치적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는 상당히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 뭐 정치적 지형이 달라지면 이런 문제는 또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논란이 될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 오늘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보수 중도 진영까지 모두 아우르는 신당 창당에도 합의했습니다. 작은 논란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보수 통합이라는 큰 물줄기는 4월 총선을 향해서 이제 흐르게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먼저 합의 내용부터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는 위원장으로 추대된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을 직접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보수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까지 함께한 위원회는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3원칙을 수용한 합의문까지 만들었습니다. 탄핵을 넘어 혁신을 원칙으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대통합의 정신을 담고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위원장은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을 추대했습니다. 좁은 정체성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일부 친박계 반발을 누르며 통합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통합 거부는 곧 국민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바른정당 출신인 조혜진, 류성걸 전 의원의 재입당을 허용하고 당협위원장의 전원 사퇴를 결정해 통합의 틀을 닫기도 했습니다. 새 보수당은 통합 3원칙에 대한 황 대표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고 황 대표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설 연휴 전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낸 뒤 중도 진영까지 아우르는 신당 창당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다음 주 귀국이 예상되는 안철수 전 대표도 국민 분열의 낡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면서 정계 복귀 이후에 이른바 반문 노선에 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도 했는데 독자 노선과 함께 야권 대통합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직접 촬영한 영상 메시지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무너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의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정치에 있다며 국민을 분열시켜 권력을 유지하려는 낡은 정치라고 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미지 조작에만 능하고 국민보다 자기 편 먹여 살리기에만 관심 있는 낡은 정치가 있는 겁니다. 안 전 대표는 정치 개혁을 위한 리더십 교체,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치를 모토로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4년 전과 맥을 같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전면적인 세대 교체와 개혁으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이러한 담대한 변화에 미랄이 되겠습니다. 야권 통합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에 통합신당 합류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과거처럼 독자 노선을 걸을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 전에 새 정당을 만드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전 대표는 귀국 이후 지역구 출마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에게 합의의 뒷이야기 그리고 통합의 큰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뭐 너무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부담이 크신 거죠? 네네, 부담이 매우 큽니다. 예, 뭐 위원장께서 그동안 양쪽을 오가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발표는 좀 전격적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 조율이 되신 겁니까? 통추위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3대 원칙을 그 확인을 받기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고 황교안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2번이나 표명했습니다마는 보다 분명한 좀 입장을 요구했고 또 그것을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부 모아서 그러면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여하는 데에서 당의 동의를 받아서 그 원칙들을 발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전제로 해서 통추위 구성에 동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건 아닌데 발표를 했죠, 오늘. 오늘 그 3대 원칙을 수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신 거죠. 자, 일단 그러면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참여를 하시는 거고 얼마 전에 국민통합연대인가요? 이거 출범하자. 이분들도 다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국민통합연대뿐만이 아니라요. 예. 또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뭐 범사련도 있고 뭐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연석회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연석회의에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도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한 것이고 거기서 통추위를 제안을 해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예.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그동안 이제 탄핵 뭐 오적이라든지 이런 그 표현을 쓰면서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워낙 강고해서 이번 그 통합 논의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속 설득은 해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걸림돌이 제거되면 그리고 이게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큰 통합을 지향해 가니까 단계적으로 이 그 논의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 내부에서는 조금은 아직은 합의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 뭐 통추위 구성 자체에 대한 합의는 뭐 이루어졌는데 통추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들 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예. 예, 오늘 합의문을 보면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새로운 보수당 간판은 내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린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새롭게 바꾸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통합신당을 만들면 그러니까 여러 정당들이나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과 세부소당이 합친다 하더라도 당과 당이 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일종의 신설 합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당의 형태, 신당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형식적인 당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지분 문제 나올 텐데 일단 그건 열어두신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신 겁니까? 지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치적 지분은 이번은 저희 그 통치 논의에서도 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옛날 정치 방식이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공천 지분이라든지 무슨 그 지배구조의 참여 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제 동의할 수 있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보다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공천을 공정하게 하면서도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합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지분 나눠 먹기식의 그런 그 통합신당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면 황교안 대표, 지금 한국당 대표 같은 분도 완전히 원점에서 새 출발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논의를 해봐야죠. 근데 원점에서 새 출발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요. 누구나 다 참여해서 거기에 이제 총선까지는 아무래도 선대위 체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선을 불과 얼마 안 남긴 시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또 당의 얼굴을 새로 뽑는 거는 시간상 굉장히 쫓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총선까지는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할 건데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치위에서 논의를 하고 각 당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조금 전에 미국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을 저희가 잘 들여다 보니까 여권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반문연대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해석을 저희가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와는 어떤 물밑 교감이랄까 이런 게 좀 있는 상태입니까? 네, 직접적인 교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철수 의원 주변의 많은 분들하고 작년 이래로 여러 형태의 소통을 해왔고요. 지금 들어오면서 그 메시지를 내놓는 것을 보면 적어도 지금의 친여 세력하고 함께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이제 독자신당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큰 이런 그 정권 심판을 위해서 또는 미래를 위해서 큰 통합 세력을 만드는 쪽으로 힘을 쏟느냐. 그것이 일종의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한국 정치의 균형을 새롭게 잡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쪽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독자신당은 사실 생존 가능성이 별로 지금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어떤 큰 통합의 물결에 참여하는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통합의 크기를 10점 만점이라고 보면 위원장님이 지금 판단하시기에 몇 점 정도의 통합은 가능하시리라고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통합이 아주 소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통합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대통합이 된다는 거는 지금 안철수 대표까지 포괄하는 것이 대통합일 텐데 그렇게 되면 거의 10점 만점까지 가게 됐죠.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상당히 많은 중도와 보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권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이 앞으로 상당히 바빠지시겠군요.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제 저희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자신의 지역구 출마가 유력한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의 수상한 동행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 추가로 박 장관이 윤 전 실장을 밀어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박 장관이 새해 첫날에도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구로을 지역의 유력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구로구 의회 의장도 참석했습니다. 서주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성당입니다. 새해 첫날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 전 실장이 함께 미사를 드린 곳입니다. 이곳 성당에서 미사를 마친 두 사람은 성당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날 오찬엔 박칠성 구로구의회 의장과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7명이 함께했습니다. 박 장관의 남편도 참석했습니다.
성탄절 오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실장은 청와대를 나오기 전 현직 신분이었습니다. 야당은 윤 전 실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 역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박영선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오찬을 했던 건 맞지만 종교활동 이후 가진 가벼운 식사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전 실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영선 장관의 지역 보좌관이 구로을 지역의 총선 예비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한 의혹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보다 다음에 꿈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시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박 장관 측은 출마하지 말란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조덕현 기자가 당시 통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구로을 출마를 준비하던 시의회 의원 출신의 조규영 예비후보. 지난해 11월 13일 박 장관 지역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건영 전 실장의 구로을 출마설이 보도되던 시점이었습니다.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보좌관은 박 장관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고 밝힌 뒤 가볍게 행동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조 후보가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묻자 보좌관은 최근에 박 장관께서 조 전 의원님에 대해 몇 차례 말씀을 하셨다며 다음에 어떤 꿈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는 이 말이 출마 포기 공고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출마 포기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으나 보좌관을 통하여 그 출마 포기의 권고를 하셨고요. 해당 보좌관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가 지역 당원들에게 박 장관 비판 문자를 뿌려 자제하라고 한 차례 통화한 것이라며 출마 얘기도 사견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곳 구로을 공천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지역 특성과 후보 경쟁력을 감안해 공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가 인정돼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최민식 기자가 전합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구치소를 걸어 나옵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된 지 1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 선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심리쟁점도 서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1, 2심은 안 전 국장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건 인사 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여러 가지 기준과 고려를 종합해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오늘 직권보석 처리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한 소심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배우 주진모 씨 등 연예인 10여 명이 해킹으로 사생활이 유출돼 협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진, 문자 등을 저장해두는 공간이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인데 과연 내 휴대전화는 안전한 건지, 해커들은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를 노리는 건지 불안합니다. 김자민 기자가 해킹 예방법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자체는 2단계 보안 시스템이 있어 해커가 침투할 수 없다고 자신합니다. 다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백도어라 불리는 개인정보 탈취 앱을 내려받았을 경우 해커들이 휴대전화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형이다 보니까 휴대폰이 이제 권한을 탈취해가지고 접근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해커들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휴대전화를 바꿔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상 공간에 사진, 문자 등을 보관해 두는 겁니다.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해당 사용자의 클라우드에 접속해 데이터를 빼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클라우드엔 별도의 비밀번호를 써야 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신분증, 금융계좌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촬영해서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건 금물입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올라가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2014년 클라우드를 쓰는 연예인 등이 해킹 피해를 입은 뒤 보안 인증을 3단계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일부는 만기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법원이 노조폭력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변환점이 될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실 문을 발로 찹니다. 사무실을 점거하더니 경찰이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1시간쯤 뒤 김모 상무가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2018년 11월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회사 임원 집단 감금 폭행 사건이죠. 피범벅이 됐고 바닥에 뭐 이게 피가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또 2차 그 폭행의 관리자들이 5명이 들어왔고 이제 막고 있는데도 거기 뛰쳐나가서 발길질 해대고 얼굴을 또 가격을 하고. 기소된 노조원 5명에 대해 2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리고 모두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어제 5명 전원의 형량을 1심보다 높이고 전부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특히 A씨와 B씨는 1심에서 구속됐다 최근 만기 출소했는데 또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적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유성기업 노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 양형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노동자 죽이기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 폭력 집회 주도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됐지만 법원은 보증금 1억 원을 받고 김 위원장을 구속 엿새 만에 석방시켰습니다. 김 위원장은 석방 다음 날 총파업 결의 집회에 등장했습니다.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민주노총 간부 6명도 모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015년 서울도심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죠. 법원은 지난 2018년 5월 한 전 위원장을 가석방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그를 특별 사면해줬습니다. 노조 폭력에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던 법원. 이번 유성기업 사건 판결을 계기로 노조에도 엄격한 법과 원칙의 잣대를 댈지 관심을 모읍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삼성 경영진의 위법 행위 등을 감시할 준법감시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김지영 전 대법관이 직접 영입한 진보 성향 인사들이 포함됐는데요. 김 전 대법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는데 경영권 승계 같은 민감한 이슈도 감시합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건희 회장 78번째 생일인 오늘 삼성을 감시할 파수꾼 7명의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가장 먼저 준법감시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지영 전 대법관이 직접 모은 사람들로 경실련 출신의 고계현 소비자 주권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재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김우진 서울대 교수 등 진보적 인사들이 눈길을 끕니다. 봉욱 변호사도 현 정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른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간섭은 일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직접 만나서 직접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 이들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주요 계열사의 준법 경영을 감시합니다. 총수 일가의 승계 문제나 노조 문제 역시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내밀한 부분까지 감시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오너들의 의지를 얼마나 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노조와 시민단체는 준법감시위 구성에 대해 이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전략이라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확전을 원하지 않으며 대신 살인적인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 80여 명이 사망했다는 이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차례 공격을 주고받는 것으로 명분을 쌓은 두 나라가 새로운 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취재진 앞에 도열한 백악관 참모진 10여 명. 뒤쪽 문이 열리더니 환한 빛 사이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We suffered no casualties. All of our soldiers are safe and only minimal damage was sustained at our military bases.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물러서는 것처럼 보인다며 미국은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트럼프가 미국 측 사망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란과의 협상 개시 기회로 판단했다는 측근의 전언도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서 새로운 이란 핵합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란의 IS 격퇴 협력까지 제의했습니다. We must also make a deal that allows Iran to thrive and prosper and take advantage of its enormous untapped potential. 펜스 미 부통령은 이란이 미군을 표적으로 삼거나 민간인을 공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민병대에 보냈다며 미국인은 더 안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이란이 공격한 미군 기지의 위성 사진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란이 내부 강경파와 국민 감정을 다독이기 위해서 신속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도 최대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공격 지점을 미리 알려준 것 같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후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 알 아사드 공군 기지의 위성 사진입니다. 시설 한가운데가 파괴됐고 곳곳이 부서지고 그을린 흔적이 보입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번에 첫 실전 발사된 파테 313은 속도가 매우 빨라 미국의 대공 방어망을 무력화시켰다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총리실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공격 전 총리에게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고의적으로 일부만 타격해 위기 고조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미군이 밀집하지 않은 두 기지에 이미 통보한 제한적 공격을 통해 응전이란 명분을 쌓고 미국엔 사상자 없는 성공적인 방어라는 체면치레도 해줬다는 분석입니다. CNN은 이라크 관리가 미국 측에 이란의 공격 지점을 알려줬다고 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사전 조율된 이벤트였다고 표현했습니다. حالا یه سیلی دیشب به اینها زده شد. این مسئله دیگری است.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번 공격이 인명을 노렸지만 미국의 대응으로 피해를 막았다며 이라크 정부가 공격을 사전 통보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며칠 전 제주 기온이 20도를 넘으면서 철쭉이 피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도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0.4도 높았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는 계절을 착각한 벚꽃과 개나리 등 봄꽃들이 1월 초순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김다로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벚나무에 새하얀 벚꽃이 피었습니다. 한겨울에 핀 벚꽃에 시민들은 황당해하면서도 신기해합니다. 희한하네. 어머나. 신기해라. 노란색 남매도 2달이나 빨리 활짝 피었습니다. 되게 삭막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이 꽃을 구경할 수 있는 게 저희 경자년에 뭐 좋은 일이. 이곳 천리포 수목원 일대는 지난달 평균 기온이 4.5도로 평년보다 2도 높았고 이달 들어서도 지난해보다 3.7도 높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서는 노란 개나리가 피었고 부산에는 붉은 홍매화가, 제주에서는 철쭉이 꽃을 피웠습니다. 아니 계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겨울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너무 빨리 핀 것 같아요. 지난달부터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식물들이 봄이 온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 식물들은 상당히 빨리 캐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도가 온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그 식물 세계에서는 파장이 크거든요. 다음 달 중순까지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한겨울의 봄꽃을 감상하는 이색 풍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조금 전 끝난 카자흐스탄과의 경기를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하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 카자흐스탄과의 맞대결. 월드스타 김연경이 1세트 중간 복근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우리 대표팀에는 공백이 없었습니다. 리시브부터 마무리 공격까지 담당한 이재영의 탄력을 앞세워 대표팀은 1세트를 25대 20으로 가져갔습니다. 2세트도 9점 차 가벼운 승리. 하지만 마지막 3세트가 접전이었습니다. 20대 20, 박빙의 상황에서 터진 김수지의 서브 에이스. 무려 3개가 이어진 게 오늘 경기의 백미였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0. 카자흐스탄의 장신숙도 우리 대표팀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재영이 18득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고 결정적인 서브 에이스를 선보였던 김수지가 12득점, 신예 강소희가 11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감이 좋기도 하고 좀 확신이 있는 상황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을 차례로 꺾은 우리 대표팀은 3전 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Thinking day by day, like every day we did today. 준결승 상대는 빠른 배구를 구사하는 대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쁘니 조별 예선을 통과한 대표팀은 하루 휴식 후 오는 토요일 준결승 외나무다리 맞대결에 나섭니다. 태국 나콘라차시마에서 TV조선 장도욱입니다. 문제적 인간 닉슨의 내면을 파고든 영화 닉슨입니다. What I know about this country, I could rip it apart. 워터게이트로 궁지에 몰리자 닉슨은 이 수중의 권력, 인사권을 꺼내들었습니다. Fire him. Who? Cox, Archibald Cox. Fire him. But sir, he works for the Attorney General. Only Richardson can fire him. Yes, sir, really. Then tell Richardson to fire him. Richardson won't do that, sir. He'll resign. Hell, he will. Fire him too. 실제로 법무장관과 수석 차관이 특별검사 해임을 거부하며 차례로 사임했고 다른 차관이 결국 특검을 해임했습니다. 닉슨이 수사의 칼날을 부러뜨리려 했던 사법방해, 이른바 토요일 밤의 대학살은 그를 파멸시킨 결정적인 칼날로 되돌아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저의 측근들은 이제 수백만 원짜리까지를 다 조사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수백 명이 수백 회 소환됐고 압수수색을 또 수백 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직에 손을 대지 않았고 오히려 감쌌습니다. 소름이 끼친다 할 만큼 검찰은 유능했습니다. 믿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노고를 취하합니다.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 지휘 아래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강금원 씨를 구속했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 지금의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고립, 윤석열 사단 와해, 대학살, 어젯밤 검찰 인사를 보도하는 언론에 오르내리는 표현들이 이렇습니다. 그렇듯 청와대를 겨누는 이 세 사건 수사의 지휘 검사장들과 윤 총장의 대검 참모들이 빠짐없이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중용됐습니다. 검찰개혁이란 무엇입니까?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고 검찰을 정권이 수족처럼 부리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 둘 중에 후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허울 좋은 말뿐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더 시급한지를 확연히 보여줬습니다. 인사를 앞두고 검찰총장이 버티자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로 압박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인사권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여럿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건도 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화급한 사정이 과연 뭐였을까요? 정치 구단으로 불렸던 김종필 전 총리는 권력은 50%만 행사해야 한다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권력을 잡으면 마음껏 휘두르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기가 어렵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른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 역사가 이미 여러 차례 입증한 바 있습니다. 1월 9일 앵커의 시선은 자비는 없다 였습니다. 기온은 보통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일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마스크 챙기셔야겠고요. 옷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청주가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3도로 꽤 춥게 시작을 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4도, 강릉 10도, 대구는 8도가 되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상당히 큰데요. 그럴수록 안개는 짙어집니다. 내일 아침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km도 되지 않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요.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9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